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산물 가공에 대하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1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물론 다들 관심이 많죠. 그리고 비싼 기계를 들여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또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조하고 가공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또 팔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하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18가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다양한 현재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김유열 검색하시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농업 분야 강좌를 시청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죠. 자, 첫 번째는요. 1차 가공 상품, 가공식품이 있고 2차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식품은 쌀이라든지 뭐 밀가루, 이건 원래는 나락이었죠, 이게. 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쌀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온 게 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차 가공식품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밀도 이제, 가루로 빻아가지고 나온 게 밀가루는 1차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제 녹말을 만든 것을 1차 가공식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물론 이런 농산 가공식품, 축산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농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가공식품은 뭐냐면요, 이 쌀을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었다든지 또 미숫가루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뭐 쌀 뜬물을 만들었다든지 쌀로 우유를 만들었다든지 쌀로 술을 만들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2차 쌀막걸리, 쌀우유, 쌀빵 2차 가공식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아까 빵 나오네요. 그렇죠. 밀가루 빵, 우리밀빵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2차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만들었다. 고구마 녹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공을 해서 술을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것이 2차 가공식품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뭐냐? 질병이나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영양소 이외의 특수 성분의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려 인삼이라든지 로열젤이라든지 컴프리 등 많은 전통식품,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한마디로 특수 성분의 어떤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특수 성분의 어떤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미숫가루하고 양봉, 요즘은 어떤 선물이 물론 이제 이게 꿀 하나 가지고 막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숫가루 전혀 쌀로 만든 거잖아요. 이것은 미숫가루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혀 다른 거다고 세팅을 해가지고 했을 때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농식품인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는 한번 참고를 하셔보십시오. 한번. 이게 세팅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매출이 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많이 팔렸어요. 또 이 세팅이. 그래서 이런 세팅이 마케팅에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따로따로 물론 파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뭐 5, 6천 원씩 이 세팅을 해가지고 10,000원을 만들다든지 15,000원을 만들든지 20,000원을 만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농산물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봉평 미식가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1kg 미식가루하고 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나온 세트인데 11,900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세일을 할 때 이렇게 세일 상품으로도 많이 지금 각광을
받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상품의 융복합 시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분야의 다양성도 지금 품목에서는 이제 장류, 한과, 음료, 효소, 조청, 장아찌, 부각, 국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죠. 그리고 주 재료가 이제 쌀, 콩, 복분자, 배, 딸기, 홍삼, 여주, 뭐 돼지 감자, 점점 이런 것들이 무청, 배추, 연잎까지 지금 우리 익산도 지금 연잎을 이용한 그런 차 체험장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공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재료는 커피라든지 크랜베리, 당밀이라든지 주박, 민들레, 함초, 허브 등이 부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품목에 정말 주재료, 부재료가 이렇게 융복합돼 가지고 나오는 상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공식품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가공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누면은 통조림이나 병조림 부분은 이제 과일류라든지 채소류, 육류, 생선, 조개류 등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 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그 다음에 절임 가공식품, 설탕 절임 가공식품, 잼이라든지 마멀레이드, 훈연 가공식품, 햄이라든지 소세지, 그 다음에 냉동 가공식품, 조리 반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효식품, 뭐 여러가지 약조, 과실조,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요즘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발효식품이. 그 다음에 레토르트 가공식품, 냉동 건조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란 뭐냐면요, 식품이라는 게 이제 제조, 가공, 보존을 하는데 첨가를 하고 혼합을 하고 또 침윤을 하는 방법으로 어떤 성분들을 이렇게 혼합을 하고 침윤하고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첨가물이라고 하고요. 가공식품의 첨가제의 분류를 보면은 그런 식품 첨가제의 분류가 부패 변질을 방지한다든지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로비타 영농조합법인의 정수덕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로니아 즙이 좀 떫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먹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약간의 뭐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넣더라고요. 조금 그 좀 단 맛이 조금 나게 천연 당을 넣는 것이죠. 뭐 감초를 넣든지 해서 어떤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첨가물을 할 때. 그다음에 영양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즙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영양 성분을 넣어가지고 뭐 어성초 즙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첨가물을 약간씩 넣으면은 기존의 양파즙 플러스 어성초 플러스 어떤 그 약초 성분까지 넣어가지고 건강 기능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품질을 개량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제조 공정을 따라서 첨가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를 쓰고 가공하는 이유는요, 모양 안 좋은 것을 처리해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그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기도 안 좋고 사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우리 익산도 좀 과자를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커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고버섯 커피, 표고버섯 과자, 표고버섯 술안주, 여기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물이 10원이라면은 가공을 하면은 100원까지도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0배 정도 보는 것이죠, 부가가치가. 그 다음에 반찬류 중에서도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생활 속에서 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성이 좋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뭐 한 건데, 양파 파동이 났을 때 양파가 굉장히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거를 정말 오히려 농민들이 이제 파는데 급급했죠. 이 키로에 막
뭐 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물론 그 최저가격 보장도 해주고 그러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파 가격이 한번 1,000원, 2,000원 좀 돼야 되지 뭐 400원 밑으로 내려가고 500원 이 정도, 600원 이 정도는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파는데 급급했어요 농민들은. 근데 가공하시는 분이 이거를 대량으로 35원어치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30억원어치나 매입해서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그것을 새우깡의 뭐 원료로도 물론 이분은 전부 모든 것을 분말로 만드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공 기계를 아주 분말로 특화해 가지고 전국의 분말 수요량의 70%를 자기가 그 제공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과자라든지 이런 데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양파 파동 때 양파를 30억원어치 매집을 해 가지고 저장해 놓고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루로 만들면 아까 금방 하시다시피 이와 같이 보관성이 좋아지거든요. 최고 2년까지도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파 생물은 뭐 불과 몇 개월을 저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보관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분말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2년까지도 이렇게 그 보관성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공을 하면 영양 가치도 축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기를 쓰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분석해 본다. 식량 작물이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지역에 많은 어떤 특산품을 좀 대량으로 주장 많이 나는 것들을 가공을 해야만이 이게 좀 그 지역에 맞게 상품들이 나온다. 그냥 내 지역에 많이 없는 거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운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시면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호박이 많이 나느냐, 토마토가 많이 나느냐, 우리 지역에 배추가 많이 나는가 이런 걸 잘 봐가지고 가공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작업장 또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어떤 꾸러미 사업을 저는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주산 작물이 예를 들어서 양파가 많이 나는 지역, 뭐 시금치가 많이 나는 지역에 이런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어떤 꾸러미 사업을 해보면은 큰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판매 실정은 좀 다양합니다. 사실 뭐 자녀들한테 뭐 보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라 어떤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면은 가공 그런 상황을 진단을 해봅니다. 각자의 하우스를 이용하여 짓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또 많은 물량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 하락해 버리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좀 진단을 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생산을 할 때도 가공을 할 때도 좀 너무나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가공한다 해서 이게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로컬푸드 매장도 뭐 없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판로를 확보를 할 자신이 있을 때 어떤 가공을 비싼 기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공률을 올린다. 가공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가공 기계를 양파 뭐 100톤짜리를 들여온다든지 있거든요. 이렇게 즙을 짤 때 뭐 하루에 한 달에 아니면 연간 몇 박스 정도 할 수 있는 양의 어떤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용량의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가동률이 뭐 10%라든지 20%밖에 안 되면 그것은 기계가 아까운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마을 공동체를 조직을 해라. 두 번째, 공동체 단위로 배송하고 수집을 한다 이거죠. 농산물들을. 그리고 거기서 꾸러미 사업하고 농촌 체험도 해보라.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 그 다음에 공동 선별장, 식사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먹으면서 작업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농촌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를 스토리텔링 해라. 이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진심으로
농심을 소비자들한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편지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택배를 보낼 때도 좀 세세한 분야까지 좀 팔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쇼핑몰에 무조건, 예, 저는 무조건 올리라고 생각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떤 농촌이 물론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 이제 두레마당이라 해가지고 두레마을이라 해가지고 한 15개인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공동농장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공동농장 같은 경우가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농산물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할머니들도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일자리도 생기고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 농산물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나가는 게 참 좋다는 뜻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사피 전략 실제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품질에 가공하는 것도 이제 어떤 품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공 상품의 어떤 품질의 특성은요. 우선 성능이 우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양이 좋아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디자인과 색상이 좋아야 된다. 또 값이 좀 싸야 된다.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 가공을 할 때 주의사항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포장지도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사용자에게 위해를 준다든지 또 값이 너무 비싼다든지 하면 안 팔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메모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품질은 안전성이 첫째 보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있어가지고 막 지금 막 그 무작위로 지금 조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락이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아예 그 가공 업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에 한번 걸리면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 물건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사실 맛이 없으면은 절대 구입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첨가물을 이렇게 단맛이 나도록 천연당을 넣기도 하고 또 어성초를 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해서 맛없는 거는 안 먹으려고 그래.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떫은 맛이 난다거나 또 쓴맛이 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먹는 경향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을 때 좀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느껴야지 해야 된다. 그렇죠. 정성이 느껴져 가지고 뜯기도 좋고 막 그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균일성이 있어야 된다. 같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은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고구마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뭐 긴장, 긴특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고구마는 막 긴 것만 있고 어떤 것은 똑같은 고구마인데 뭐 조그마한 것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조그마한 것은 조그마한 것끼리 긴 것은 긴 것끼리 반드시 선별을 잘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야 돼요, 상품은. 그리고 보편 타당성 있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신뢰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기능성이 느껴져야 된다. 건강 기능성이 좋다고 해서 비싸게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가공할 때부터 이런 것은 진실로 만들어야지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든지 해야지 소비자들에게 혈액순환에 좋다. 그러면 진짜로 혈액순환에 좋아야 된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먹었을 때. 그리고 일반 상품과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하실 때는요, 어떤 품질에 대해서도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사피 전략 실제 사례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의 요건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품질하고 납기하고 원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품질, 퀄리티, 납기. 언제까지 내가 100박스를 보내준다 했으면 반드시 그 안에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가격이죠, 가격. 원가. 너무 비싸게 책정해도 안 되고, 너무 싸게 책정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피 전략 실제 사례입니다. 16번째, 품질의 정의와 특성이 나오네요. 품질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의 여러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품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 특성이나 개성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평가의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피 전략 실제 사례입니다. 품질의 요소가 있습니다. 1차적인 품질과 2차적인 물질이 있는데 1차적인 품질은 물성 인자가 있고 결점 인자가 있고 성능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성 인자는 뭐냐면 그 상품에 내가 만든 상품의 수량, 어떤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크기, 면적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돈이라도 주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가공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형태라든지 구조, 구조라면은 품종은 뭐고 위치는 뭐고 밀도는 뭐고 가공도는 뭐고 어떤 피부의 두께는 뭐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성질, 어떤 색채라든지 비중, 점도, 굴절도 이런 것들을 인화점, 발화점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점인자는 뭐냐, 상처가 어떻게 하면 나더라, 오선은 어떻게 해서 나더라, 불균형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더라, 이런 것도 좀 변질이나 부패는 옛날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떡볶이를 추석 선물로 보냈는데 전부 다 2, 3일 뒤에, 물론 이틀 내지 3일 정도까지는 괜찮죠. 근데 명절 때는 어떤 때는 5일 만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명절 세고 일주일 만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미 부패돼 가지고 하얗게 곰팡이가 낀 떡볶이가 와가지고 떡이 와가지고 선물이 아니라 완전히 뭐 큰 실제를 범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 상품이 언제 변질되고 언제쯤 며칠 되면 부패되고 어떻게 보관하지 제대로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인자는 강도라든지 경도, 신장률, 어떤 내구성, 수명, 전도도 이런 것들을 소화율, 흡수율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2차적인 품질은 또 감각 인자를 체크하셔야 되고 기호 인자를 체크하셔야 되고 어떤 시장적 성인자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질의 요소를 하나하나 책정해서 포장지에 표시할 건 하고 또 나만 알고 있을 것은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1차적 품질과 2차적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공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부가가치가 또 그만큼 올라가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략 실제 사례 18번째네요. 벌써 맛있는 수미감자 수미칩에 대해서 1차적인 품질과 2차적인 품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수미검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물성인자는 85g 들어간다. 30g씩 3회 제공량. 원재료는 또 뭐가 생감자가 94%다. 이런 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야 한다 이거죠.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한번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영양 성분은 뭐 탄수화물이 18g, 단백질이 2g, 지방이 9g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사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리고 감각 인자도 아까 촉감은 약간 꺼끌거립니다. 조직감은 바삭거립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사를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맛은 수미 감자로 인해 다른 감자칩보다 깊은 단맛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호 인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장 적성 인자도 포장은 질소 중정 포장을 했다. 상표는 맛있는 수미감자 수미칩이라고 한다. 산지는 국산이다. 까지 한번 이거 실제 사례니까요. 실제 사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18가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가공을 하시는 것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가공을 하시면은 자기 농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아래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